자,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이 기후변화 측면에서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물을 편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체감은 잘 안 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물 네네.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좀 오해가 있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한 적이 없는데요. 네. 다만 2003년에 국제인구행동연구소라는 유엔이랑 상관없는 그냥 민간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국가별 수자원량을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 1인당 가용 수자원이 1700 세제곱미터가 넘으면 물 풍요국, 또 이제 1000에서 1700 세제곱미터 되면 물 스트레스국, 또 그 1000 세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물 기근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음. 이 수치를 이제 유엔이 인용을 했었는데 이후에 그것이 국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 이런 어, 말이 이제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스트레스 국가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네네. 물 스트레스는 어떤 뜻입니까? 네, 이제 2019년 유엔에서 세계 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국가별로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별 물 스트레스 수준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물 스트레스 지수는 이제 사용 가능한 수자원에서 물의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을 제외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물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비중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물 스트레스 지수는 57%로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제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또 강도 많고 비도 많이 오는 편인데 어째서 물 스트레스가 높은 편에 속할까?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다른 기간에는 좀 가뭄에 취약한 편이고요. 또 인구 밀도가 높고 물 사용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음.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물의 양 자체는 그렇게 풍부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강수량을 따져보면 2,500 세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양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평지보다는 산지가 많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뭐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비가 어디에 모여있지 못하고 대부분 흘러서 바다로 가다 보니까 이 가용한 이 수자원이 음. 풍족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수자원 관리를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을 우선적으로 가져다 쓰기 때문인데요. 일단 물이 부족해지면 강과 하천으로 가는 물을 제일 먼저 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물을 가정이나 논밭, 그리고 공장으로 보내는데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하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에도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평소처럼 나오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순간에 이 반대로 이 잘 흐르던 강과 하천은 이 점점 말라가게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물 스트레스를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또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네네. 물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여기서 이제 물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뭐 물건이나 또
어떤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또 오염된 물의 양을 물 발자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 1kg의 물 발자국은 15,415리터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 말은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15,0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내산 소고기만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호주산 소고기 1kg을 소비한다면 이는 호주에 있는 물 15,000리터 이상을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여러 물건들, 또 먹거리들, 이런 것들의 물 발자국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물 스트레스 수준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극한 기후 현상의 증가 때문에 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25개의 나라가 해마다 이 극단적으로 높은 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세계 인구의 약 50%가 1년 중에 최소 한 달 정도는 물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극단적으로 높은 물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이 이제 단기간의 가뭄에도 우리 고갈될 위험에 노출된다는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 수요의 증가가 또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2050년까지 가면 한 10억 명 정도가 추가로 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족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이 탄소의 농도 경로를 보여주는 RCP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물 관리 정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우리나라 정부의 기후 적응 대책이 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물 수급과 관련해서 물 부족량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물 부족에 미래에 대처하는 이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구에 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적습니다. 바닷물을 빼면 담수는 한 2.8%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가운데 빙하가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이 지구에 있는 물 중에 1%도 되지 않는 한 0.8%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물을 풍족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물에 접근조차 힘든 사람 간의 이 격차가 꽤 큽니다. 여기에 우리가 식량이나 물건들을 수입하면서 다른 나라의 물까지 가져다 쓴다는 걸 고려하면 이 물 사용의 불평등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물을 낭비하고 또 물건들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면 다른 나라의 수자원뿐 아니라 또 미래 세대의 물도 우리가 지금 다 당겨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제 전 지구적으로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인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미래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자원 절약뿐 아니라 이 물 발자국을 고려하는 그런 소비 생활을 만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자,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